네, 아시아 증시가 전반적으로 출렁거리고 있고 우리도 계속 지수가 낙폭을 키워가는 상황입니다. 오늘 금통위도 있었는데요. 우리 주식경제 금요일 이 순서를 책임져 주시는 하나투자증권 수석 이코노미스트 김일구 상무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상무님. 안녕하십니까. 네, 우선 우리 얘기하기 전에 지금 좀 이렇게 반등의 기미를 보이던 또 미국장 어제 또 이렇게 꺾이고 했는데 그 배경은 뭐로 보십니까? 글쎄요, 아직까지는 반등을 할 만큼 그렇게 뚜렷한 무엇인가가 없는 것 같아요. 미국 연준이 뭐 금리를 올린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져 있는데, 네. 뭐 그거를 이제 시장에서는 뭐 저기 파월 의장이 그 의회에 나가서 한 이야기를 갖고 좋게만 해석하려고 드는데, 청문회 때 그 파월 의장의 그렇죠. 발언. 네. 파월 의장은 모든 이야기를 다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음. 뭐 급격하게 금리를 올릴 생각은 없다. 그렇지만 이제 완만하게 금리를 올려야 된다. 그리고 물가 때문에 금리를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많이 올릴 수도 있다. 뭐 이런 이야기를 다 했는데 그 전날 시장이 떨어지다 보니까 네. 뭐 중립적인 게 나오니까 이제 중립적으로 간다고 가다가 더 간 것 같아요. 그러다가 또 빠지고 이런 식의 것들이기 때문에 하루하루의 어떤 코멘트들을 갖고 뭐 시장의 분위기가 바뀌었다 이렇게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지금 이제 금리가 올라가는 중이다. 물론 연준이 금리 인상을 상당히 조절을 하겠지만 금리가 올라가는 중이다. 그러면 기술주는 이게 너무 비싼 상태 아니냐. 금리가 올라가는데 자산 가격 전반이 너무 비싼 상태가 아니냐. 그런 식의 생각이 가장 기본적으로 깔려 있는 것이고 네. 이거는 뭐 어떤 코멘트에 의해서 바뀔 수 있는 성격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요. 네. 그렇군요. 자, 그러면 1시간 전에 있었던 이제 우리 한국은행 금융통합위원회에서 기준금리 0.25% pp, 그러니까 25bp, 25bp 맞죠? 그래서 1.25%로 인상을 한 건데 어떻게 보셨나요? 한국은행은 작년부터 이제 금리 인상 처음 시작할 때부터 한국은행 그다음에 기재부 금융이 다 합쳐서 그 금융 정책을 하는 당국자들이 다 모여서 일종의 합의를 했던 거라고 봐야 되죠. 왜냐하면 네. 당시에 세 분이 만나서 뭐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많이 나누었던 것 같은데 그때 합의라고 하는 게 아마 그랬을 겁니다. 이 B2라고 하는 게 계속돼서는 우리나라 경제에 굉장히 심각한 위험을 줄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B2를 낮추고 가계부채를 증가세를 억제하기 위해서는 금리 인상이 필요하다. 그럼 얼마만큼 금리 인상을 해야 되느냐? 물론 그건 이제 경기나 물가에 따라서 달라지긴 하겠습니다만 일단 팬데믹 이전 수준까지는 돌아가자라는 합의가 있었던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팬데믹 이전 수준이라고 하면 그 우리가 이제 바이러스 확산되기 이전에 한국은행 기준금리는 1.25에서 1.75 정도 있었습니다. 낮을 때 1.25 정도, 높을 때는 1.75 정도에서 그 정도까지는 돌아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사람들이 이게 뭐 금리는 제로로 간다. 이제 뭐 그 금리는 무조건 제로로 가니까 돈 빌려서 뭘 하자라고 하는 그런 B2 생각을 접으려 그러면 예전 금리 수준으로 돌아가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이번에 금리 인상을 하면서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이제 1.25%까지는 올라갔고 네. 그래서 어느 정도의 목표 달성은 한 거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느 정도는. 예, 그러니까 그 한국은행 총재 임기가 끝나기 전에 이제 어느 정도 생각했던 목표 달성까지는 했던 거고 여기서부터는 추가적인 인상은 상당히 좀 조심스럽게 경기와 물가를 봐가면서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지금 물가가 좀 높긴 합니다만 한국은행이 금리 올린다고 잡힐 물가는 아니고 공급망이 교란이기 때문에 네. 한국은행이 이 물가를 갖고 금리 인상을 계속하겠다라고 할 거는 아닌 것 같아요. 경기 여건은 좀 계속 둔화가 되고 있는 상황이라서 이렇게 본다고 한다면 지금부터 금리 인상은 상당히 좀 조심스럽게 진행이 되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그럼 연내 한 얼마 정도 오를 거라 보고 계신가요? 저는 뭐 한국이나 미국이나 1년에 지금 금리 인상 한 2번, 많으면 3번 정도일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미국도 2번에서 3번? 네. 우리나라도 2번에서 3번? 그렇죠. 그러니까 1년에 이제 0.5% 또는 0.75% 포인트 정도 금리 인상을 하는 게 경제에 부담을 덜 주면서 이제 금리 인상을 할 수 있는 그런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한국은행이 뭐 1월 달부터 금리를 인상하긴 했습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금리를 많이 올린다라고 보기는 어렵고 아마 제 생각에는 여름쯤 되면 한 번 더 올릴 수 있는 정도가 되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그러면 김상무님께서도 기본적으로 뭐 연준 내 그 완고참인 제임스 블라드나 어제는 심지어 굉장히 그 비둘기파적인
그 라일 브레이나드 저기 부의장까지 해서 거의 다 서너 번을 얘기하는데 그 사람들 말을 그다지 신뢰하지는 않으시는군요. 금리 인상을 한다라는 건 분명해요. 하긴 하겠죠. 예, 그리고 지금 이제 브레이나드 부의장만 하더라도 민주당하고 굉장히 가까운 네. 분이라고 다 알려져 있고, 근데 민주당이 지금 좀 속이 타는 상황이죠. 왜냐하면 이번에 중간 선거가 있는데 보통 일반적으로 대통령 지지율을 갖고 중간 선거 결과를 많이 예측을 합니다. 그리고 근데 중간 선거를 하면 보통 그래요. 그러니까 현재 대통령의 당이 의석을 좀 많이 잃습니다. 그게 굉장히 일반적인데 지금 대통령 지지율이 이렇게 계속 낮아서는 의석을 좀 많이 잃게 된단 말이죠. 근데 지금 미국의 하원이 공화당, 민주당이 한 10석 정도 많아요. 공화당보다. 근데 이 상태로 가면 이번 중간선거 이후에 내년부터는 공화당이 다수당이 됩니다. 네. 그러니까 그걸 막기 위해서는 대통령 지지율을 올려야 되는데 뭐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경제 쪽에서는 인플레이션이라고 하는 게 대통령의 실정으로 이야기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민주당도 뭐 금리를 많이 올리자가 아니고 금리 인상을 좀 앞당겨서 선거 전에 뭔가 인플레이션에서 가시적인 물가가 안정되는 걸 보여줘야지만 특히 이제 하원의 경우에는 미국 사람들이 하원 의원을 투표할 때는 이게 경제를 많이 따지거든요. 상원은 경제보다는 훨씬 더 장기적인 전략이나 안보 여기와 관련된 이슈들, 외교 이런 이슈들을 갖고 이제 상원 의원들 주로 뽑고 이 하원은 이제 경제 이슈입니다. 정부 재정이나 뭐 물가나 이런 거 가지고 주로 이제 하원 의원들을 뽑는데 그렇게 본다고 한다면 뭐 지금 빨리 좀 금리 인상을 좀 빨리 해서 물가를 좀 안정시켜야 되겠다라고 하는 게 민주당 지지자들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정치인들은. 그래서 금리 인상이 좀 앞당겨지는 거긴 한데 그렇다고 해서 이걸 금리를 많이 올린다 이런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렇게는 안 보신다. 지금 저 수요일 날 중국 PPI, CPI 나왔고 그다음에 이제 뭐 그다음 날 이제 미국 CPI, 어제는 이제 PPI도 나왔는데 요거 전반적으로 다 한번 살펴보셨을 거 아니에요. 인플레 지표 보시면서 우리 김상무님 보시는 향후 흐름 어떻게 될까요?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지금까지의 특징은 기업의 비용은 굉장히 많이 올라갔어요. 생산자 물가는 굉장히 많이 올라갔습니다. 뭐 10%에서 20%씩 이렇게 올라갔죠. 유럽도 20%가 넘어요. 근데 소비자 물가는 얼마 안 올라갔거든요. 그러면 기업이 비용 부담하고 기업이 이윤이 깎이면서 소비자한테는 계속 낮은 가격으로 제공할 거냐? 그건 아니죠. 이게 소비자 물가로 이제부터 정가가 시작될 겁니다. 앞으로는 네,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한국전력공사나 그다음에 공기업이 많죠. 공기업이 개인들에 대해서 서비스 제공을 많이 하고 그다음에 이제 뭐 대중교통 같은 경우에 지방자치단체가 그 손실을 많이 떠안고 있는 상황인데 이게 정가가 될 수밖에 없다고 봐야 되겠죠. 근데 미국은 공기업이 없다 보니까 정가가 좀 빨랐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물가가 좀 소비자 물가가 높게 나왔고 근데 올해는 이게 전 세계적으로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아마 작년보다 올해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전 세계적으로 높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미국도 평균적으로 보면 조금 높을 것 같고 근데 다른 나라들은 미국을 제외한 나라들은 작년보다 올해 물가 상승률이 상당히 높게 나오는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그런 모습일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전 세계적으로 이 금리 인상을 좀 늦추던 나라들도 금리 인상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들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전 세계적인 동시다발적인 금리 인상이라고 하는 게 물론 폭을 그렇게 크게 하지는 않겠지만 뭐 소비자들이 다들 불안해한단 말이죠. 그런 경우에는 중앙은행이 이거 일시적이다라고 계속 가만히 있는 것보다는 금리 인상을 한 두세 번 정도 해주는 것이 소비자들도 좀 물가에 대해서 불안 심리가 진정이 되겠죠. 근데 지난주도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 물가하고 임금 간의 그 나선형으로 막 서로 물가가 오르다 보니 임금도 올려야 되고 임금 오르다 보니 또 물가도 오르고 계속. 근데 그렇게 되는데 지금 이런 식으로 향후 소비자 물가도 오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 한다면 이제 임금이 어지간히 올려갖고는 이게 감당이 안 될 거 아닙니까? 그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임금 상승이라고 하는 게 보통 물가가 올라가고 나면 후행적으로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미국은 이미 이제 그게 작년부터 시작을 한 상황이고
뭐 거의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아직까지 시작한 것 같지는 않아요. 근데 임금 상승은 이제 뭐 그 노조의 이슈도 있고 하기 때문에 물가 올라가면 반드시 올라갈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갖고 있는 건 분명하죠. 근데 물가만 올라가면 이게 물건값이 비싸졌기 때문에 사람들이 소비를 줄이게 되고 그러면 다시 그 가격이 떨어지겠죠. 소비가 네. 줄어들면서. 근데 임금이 올라가게 되면 물가가 올라가는 게 나쁘지는 않아요. 그냥 다들 올라가는 거니까. 그래서 물가 올라가고 임금 올라가고 그래서 물가 또 올라가고 그래서 또 임금도 올라가는 구조는 80년대, 90년대 굉장히 일반적이었습니다. 이것도 네. 경제가 경제가 돌아가는 한 가지 방식이에요. 뭐 그게 문제가 되는 건 아닙니다. 그럼 금리도 그만큼 높겠죠. 네. 네. 그러면 한 가지는 이제 자산 가격의 상승이 잘 안 나타납니다. 금리가 높다 보니까. 근데 이제 지난 한 10년 동안 특히 작년, 재작년 이런 경우에는 물가가 제로, 금리도 제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산 가격이 많이 올라가는 시기였죠. 근데 이게 이제 지금 바뀌어 나가고 있는데 물가도 한 3% 올라가고 그럼 금리도 한 3, 4% 하고 그러면 이제 임금도 한 3, 4% 올라가고 그러면 자산 가격은 그 올라가는 폭이 현저하게 줄어들고 이것도 하나의 균형이 경제학에서 이것도 하나의 균형 상태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렇게 해서 또 경제는 돌아갈 수 있는 것이죠. 네. 근데 우리 김일구 상무님 보시기에 최근 한 2년 정도 이렇게 시장에서 굉장히 회자되던 MMT, 현대통화이로 돈 막 찍고 뭐 마이너스 금리 가면 어떠니 약간 이런 분위기 이제 쑥 들어가나요? 요즘 그 얘기하는 사람들이 잘 안 보이길래. 그 역사적으로 제가 역사를 많이 보는 편인데 네, 그렇죠. 이런 뭐 팬데믹이나 아니면 이제 급격한 경기 침체나 이런 게 오면 늘 중앙은행들은 이런 식의 말도 안 되는 어마어마한 통화 방출 이런 걸 했어요. 네. 심지어는 못하게 해놓은 법도 의회에 찾아가지고 일시 정지시키고 효력을 일시 정지해달라고 하고 어마어마하게 돈을 풀고 그 과정에서 말들이 굉장히 많았죠. 어떤 사람들은 이게 항구적인 조치다. 이제 돈은 뭐 거의 휴지가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늘 있었고 근데 이 한쪽에서는 아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지금 이렇게 돈을 풀이면 세상이 망하는 거다. 중앙은행이 규칙을 지키고 준칙을 따라서 행동했어야지. 네. 어떻게 이렇게 법을 위반하면서 이런 행동을 하냐. 뭐 둘이 서로 싸웠는데 시간 지나고 보면 또 중앙은행은 옛날 상태로 또 돌아가요. 이 때문에 이 1, 2년 동안 나타났던 현상을 갖고 그걸 이론화시키거나 그거 가지고 이제 그게 계속될 거라고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물론 뭐 팬데믹이나 경기 침체가 나타나면 그런 현상이 생기겠죠. 그런 걸 당연하게 받아들여야 되는 것이고 이게 지나면 또 옛날 상태대로 또 뭐 긴축하고 그 풀어놨던 돈을 끌어들인다. 이것도 너무나 당연하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론이라는 건 늘 회색이죠. 늘 회색이고 우리는 현실에 좀 더 현실을 많이 바라봐야 됩니다. 그렇군요. 근데 이제 금리에 대해서 좀 더 얘기를 해보면 이제 어제 나스닥 기술주들이 많이 오른 게 아무래도 금리 상승에 대한 압박을 계속 받기 때문이잖아요. 근데 10년물 금리를 보면은 지금 계속 1.7%에서 좀 왔다 갔다 하는 모습 나오고 있더라고요. 근데 이게 2%까지도 갈 수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던데 어떻게 봐야 될까요? 지금 상태에서는 그냥 시장에다 그냥 방치해 놓으면, 그러니까 그 중앙은행 이런 데서 이제 관리 안 하고 방치해 놓으면 시장 금리가 확 올라갈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되면 이게 이제 예전에도 긴축 발작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만 금리가 너무 많이 단기간에 올라가서 경기가 이제 실물 경제가 위축되고 다시 경기 침체가 올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제가 볼 때 지금 미국 연준으로서는 금리를 인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과제가 뭐냐면 앞으로 금리는 올라갈 수밖에 없다고 사람들이 다들 생각을 하거든요. 그럼 채권하는 사람들이 나 안 해. 그래서 채권 다 던져버립니다. 그럼 금리가 이제 2%가 아니고 3%까지 막 올라가면서 그러면 그 다음에 나타날 거는 경기 침체가 또 온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금리가 올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도 채권하는 사람들이 계속 채권을 갖고 있도록 해야 되는 것이죠. 이게 속도 조절이거든요. 그 지금 우리한테는 가장 중요한 게 보면 어떻게 보면 속도입니다. 나중에 금리가 3%까지 간다. 이게 올해 나타나면 안 되죠. 근데 2, 3년 후에 금리가 3% 간다. 이건 아무런 문제가 아마 안 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중앙은행으로서는 필사의 노력으로 이 장기금리 올라가는 속도를 지금 조절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빨리 올라가면 자산가격 전반이 크게 하락할 수 있고 경기 침체는 빨리 온단 말이죠.
그래서 열심히 중앙은행이 여전히 시장 관리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러면서 장기금리 상승을 일단 어느 정도 수준에서 요소 수준에서 좀 막아두려고 하는. 그리고 금리 인상이 시작되면 이제 금리가 올라감에 따라서 자연스레로 따라 올라가는. 그러니까 지금 10년짜리 국채 금리가 한 1.7%고 연방기금 금리가 한 0.25%라고 보면 이게 한 150bp 차이가 나는 거 아닙니까? 이 차이를 200bp나 그 긴축 발작일 때는 한 300bp까지 벌어져요. 연방기금 금리는 제로인데 아직 금리 올리지도 않았는데 10년짜리 국채 금리가 3%간 게 네. 2013년에 긴축 발작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근데 이제 2016년, 17년을 보면 연준이 딱 이걸 한 150bp 정도로 유지하면서 갑니다. 그러니까 금리 연방기금리 올림에 따라서 10년짜리 국채 금리가 이렇게 올라가는 그런 식으로 관리를 하게 되지 않겠는가. 그러면 이제 채권 시장 입장에서도 사실 크게 손해 볼 거는 없어요. 크게 돈 벌 것도 없지만 뭐 1년 내내 해서 손실 났다 채권에서 이런 일은 잘 없지 않겠는가 싶습니다. 또 그 많은 돈을 또 채권 아니면 또 어디다 또 담아둡니까 또? 그렇죠. 근데 채권이 단기적으로 손실이 날 거다 생각하면 사람들이 일단 채권에서 돈을 확 뺐다가 금리 올라가고 난 다음에 들어오고 싶어 하는 거죠. 그렇겠죠. 그러니까 요걸 막아야 되거든요. 요걸 막지 못하면 사람들이 자기 이익을 위해 행동을 하면 채권을 확 팔아버리고 나중에 올라가고 난 다음에 채권을 사야지라고 하는 행동을 방치해두면 이것 때문에 주가가 폭락을 하고 경기가 침체 오는 것이죠. 그래서 달래는 겁니다. 달래는. 올라가지 못하도록 딱 막아놓는 거. 팔고 나중에 살려고 봤더니 현금 갖고 이자도 안 나오는데 이거라도 사서 이자라도 받아야 되나 이런 식의 생각을 할 수 있도록 금리가 올라가는 걸 상당히 완만하게 잡아놓는 게 지금 중앙은행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겠죠. 네. 그리고 우리 장은 어떻게 보세요? 지금 그동안에 우리 주식경제 제가 지금 1월 달에 얼마 동안 진행하면서 김한진 박사님 그리고 김영렬 교보증권센터장님 또 어제는 홍춘욱 박사 우리 김상무님은 안 보셨겠지만 일관된 흐름이 있었는데 이제 우리 김상무님 뭐라 하시는지 궁금해가지고 뭐 매크로 하는 사람들 다 비슷한 이야기 하지 않았겠습니까? 이게 종목 보시는 분들이 보는 세상하고 뭐 저처럼 이제 경제, 네. 금리, 환율 이렇게 주가를 봐도 주가 지수 보고 이런 매크로를 보는 사람들하고는 생각이 좀 다를 수밖에 없어요. 세상을 보는 눈이 좀 네. 다르죠. 매크로 보는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지금 주식시장은 올라가기에는 상당히 좀 버거운 그런 걸 갖고 있고 여기서 이제 중앙은행이 금리 조절을 확실히 성공했다라고 시장이 믿으면 중앙은행이 금리를 올리긴 하지만 이게 금리가 이게 팡 튀어서 경제를 망가뜨릴 것이다. 그러지는 절대 않을 것이다. 중앙은행이 잘 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면 뭐 여기 주식시장이 좀 안정되고 박스권에 들어가는 그런 움직임일 것 같아요. 근데 그런 믿음이 안 생기면 주식시장은 굉장히 불안해한 거죠. 금리가 왜냐하면 그동안 지난 2년 동안 낮은 금리로 금리 낮다고 주식밖에는 대책이 없느냐라는 이야기를 다들 했었거든요. 근데 그게 지금 무너지는 거기 때문에 그 주식시장으로서는 약세를 보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 약세를 막아줄 수 있는 힘은 중앙은행이 금리 올라가는 속도를 잡아주는 것밖에 없지 않겠는가 싶습니다. 우리 종목 이렇게 주로 발굴하시고 하시는 분들한테서는 참 못 듣는 얘기를 이 거시하시는 분들은 늘 중앙은행 얘기하고 금리 얘기하고 인플레 얘기하신단 말이에요. 이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 건가요? 그러니까 세상을 우리가 이제 어떻게 보면 시장이라 주식시장이라고 하는 게 그 저도 그렇죠. 저도 장님입니다. 이 코끼리가 진짜 어떤 모습인지 알겠습니까? 근데 매크로 하는 사람들은 이러저러한 걸 갖고 코끼리를 만지고 있고 그다음 종목 하시는 분들은 또 다른 시각으로 코끼리를 바라보고 있는데 둘 다 모아놔도 코끼리 모습은 잘 안 나와요. 둘 다 모아도 네,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뭐 그런 이야기 하시는 분들도 있죠. 주식시장이라고 하는 거 전망하는 거 아니다. 대응하는 것이지.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 주가 올라간다 떨어진다를 떠나서 나는 어떻게 대응을 할 것인가 이쪽 각도로 보는 게 좋을 것 같고 제가 볼 때는 이제 지금 같은 경우에는 주식에서 전반적으로 이제 주식이든 채권이든 위험자산, 채권도 지금 안전자산 아니거든요. 비중을 좀 줄이는 게 채권 같으면은 만기가 좀 짧은 채권으로 그러니까 이자는 만기가 짧으면 이자는 받습니다.
만기까지 갖고 있으면 이자는 들어오는 거잖아요. 가격은 떨어지지 않고 이자는 들어오는 거니까 좀 만기가 짧은 채권들 중심으로 하고 주식에서는 그동안 많이 올랐던 기술주를 줄이고 그동안 상승폭이 작았던 가치주 쪽으로 좀 비중을 늘리고 이런 식의 대응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 시장이 지금 1월 달에 1월 효과가 지금 나오지 않고 있는 이유 중 하나가 LG 에너지 솔루션 상장이 상당히 크잖아요. 그러니까 수급이 다 그쪽으로 몰렸기 때문에 지금 기관들의 이 매도가 계속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어서 상당히 부담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여기서는 이제 어떤 점에 포인트를 두고 접근을 해야 될까요? 그래서 워낙 그 대형 이슈기 때문에 거기다가 뭐 향후 산업으로 오게 되면 우리가 반도체, 배터리 이런 이야기를 주로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이런 어마어마한 IPO가 나왔기 때문에 자금 쏠림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피할 수는 없고 기존의 대형주들이 어느 정도 그 과정에서 약세로 가는 수급 때문에 약세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움직임인데 그거를 피할 수는 없고 이게 지나고 나서 이제 다시 그동안 떨어졌던 대형주들이 다시 올라갈 수 있겠는가 우리가 여기에 좀 주목을 해야 되겠죠. 일단 그때까지는 좀 대형주의 약세를 예상을 하는 게 맞지 않겠나 싶어요. 저도 제가 볼 때도 그 지나고 난 다음에 다시 뭐 그 IPO라고 하는 게 그 돈을 다 끌어당기는 건 아니죠. 그랬다가 다시 다 나오기 때문에 이 나온 돈들이 이제 지금은 어떻게 보면 기관 투자자들이 연초에 보통 포트폴리오 조정하면서 주식 비중을 늘려왔습니다. 근데 올해는 그런 움직임이 잘 안 보여요. 잘 안 보이고 근데 이게 이제 일단 이 IPO가 끝나고 난 다음에 남는 돈으로 떨어진 좀 가격이 하락한 대형주들의 투자 비중을 늘리지 않겠는가 생각을 하는데 그때까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대형주는 지금 수급 문제 때문에 빠지고 또 중소형주는 금리가 올라가기 때문에 성장주 위주로 많이 빠지고 그러니까 시장이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에요. 그러면 이제 금리 상승기에 우리가 접근할 수 있는 게 뭔가 싶으면 지금 금융주 쪽은 좀 괜찮지 않습니까? 은행주 우리가 어떻게 접근을 해봐야 될까요? 그래서 은행주는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모든 나라에서 은행주는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는 상태예요. 뭐 PER 이런 걸로 보더라도 너무너무 저평가되어 있는데 여전히 이제 많은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하죠. 은행주는 굉장히 위험하다. 경기 침체 오면 대책 없다.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대출이 많이 늘어나 우리나라 은행들도 그렇죠. 대출이 많이 늘어났죠. 거기다가 금리까지 올리니까 얼마나 이자 수입이 많겠습니까? 돈은 많이 벌고 있는 건 확실한데 문제는 이게 이제 대출이 부실화되기 시작하면 큰일이겠죠. 그래서 근데 아직까지 그런 징후는 안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은행주는 뭐 가치주라는 관점에 접근하기도 합니다만 이거는 굉장히 경기 민감주입니다. 그러니까 경기가 꺾인다고 하면 대출 부실이 증가하겠지 생각을 하고 곧바로 이제 줄여야 되는 그런 식으로 접근하시면 뭐 은행주 괜찮은 것 같아요. 금융주 전반이. 그래요. 지금 뭐 자막에도 나왔습니다만 이주열 총재 지금 이제 금통위 이후에 기자회견 같습니다만 앞으로도 기준금리 추가 조정 필요하고 지금 1.25%까지 올렸는데 1.5%도 긴축은 아니다. 그리고 지금 이 말씀도 하시네요. 현 기준금리, 중립금리 수준에 여전히 미치지 못한다. 이 제롬 파월 의장의 중립금리 한참 멀었다 발언을 연상시키는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 뭐 국채 선물도 이렇게 낙폭이 커지고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 현정 앵커 질문하신 그 은행주에 조금 더 이어서 아니 은행주 오를 때 왜 카카오뱅크는 왜 역주행이죠? 카카오뱅크는 성장주였던 것이죠. 은행주가 아닌가요? 네, 은행주로 가치주가 아니고 다른 은행들과는 달리 이 다른 은행들은 성장 못한다고 굉장히 낮은 밸류에이션이었는데 카카오뱅크는 굉장히 높은 밸류에이션으로 이 성장주였어요. 그러니까 지금 중소형 성장주들이 이제 가격이 하락하는 영향을 같이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보신다. 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원달러 환율 흐름도 한번 전망을 해주실까요? 그 원화 환율은 이제 중국하고 미국을 같이 봐야 되는, 그러니까 미국을 본다는 이야기는 유로화나 엔화가 달러에 대해서 약세냐 강세냐 이건데 그 글로벌 달러화 영향을 보면 최근에 이제 강세 움직임이 조금 주춤하고 있는 상황이고, 근데 여전히 중국은 물가 문제 때문에 환율이 올라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 환율이 원화 환율이 달러 강세를 따라서 환율이 올라갔다가 그 이제 시장 개입을 많이 맞으면서 다시 1180원대로 내려와 있는데 제가 볼 때는 뭐 우리나라와 중국 사이의 경제 관계라는 게 미국만큼이나 굉장히 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중국 입장에서도 한국의 원화 환율이 위안하고 따로 움직이면 중국으로서 상당히 부담스럽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물가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 아니면 값싼 한국 제품이 들어오면서 중국 내 산업 조정이 일어나는 것도 부담스러운 일이죠. 그렇기 때문에 둘 사이의 환율이 원화하고 위안화 환율이 일정하기를 기본적으로 원하는 것 같아요. 아하. 그것 때문에 네. 중국의 통화당국이 한국하고 장기에 걸친 커런시 수합, 통화 수합도 가지고 있는 이유가 이게 환율이 서로 안정되자 우리 약속한 거거든요. 도원 결의까지는 아니겠습니다만 약속한 건데 미국은 그런 약속은 하지 않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금융시장이 불안정할 때 일시적으로 통화 수합을 했다가 작년 말에 그 만기 연장 반기를 끊은 것 자체가 한국 원화하고 달러 사이에 이게 환율이 안정돼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보면 이제 중국 위안화하고 좀 더 많이 붙어 있는 거를 피할 수는 없고 위안화 환율이 저렇게 이제 가만히 있는데 한국 원화 환율만 뭐 1,200원대로 이렇게 쭉 올라갈 거다 기대할 수는 없고 여전히 그래서 1,100원대 후반에서 계속 이렇게 왔다 갔다 하지 않겠는가 생각을 합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저는 김일구 상무님하고 사석에서든 공식적인 어떤 뭐 대화에서든 늘 하나씩은 딱딱 이렇게 얻어가는데 오늘 그 말씀은 딱 느낌이 오네요. 중국이 위안화 환율하고 원화 환율하고 키 맞추기 하면서 가기를 원한다 하는 아까 그 설명은 느낌이 팍 오네요. 또 오늘 한 수 배웠습니다. 네. 네, 오늘 여기까지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하나투자증권 김일구 수석 이코노미스트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